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예쁜 손자를 얻은 60대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나이인 탓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나이가 몇인지조차도 세고 있지 않았는데 손자가 태어나고 할아버지 소리 듣다 보니 제 나이도 실감이 되네요. 100세 인생을 산다면 아직 30년도 더 남은 인생이지만 이미 젊은 시절은 다 보낸 제가 살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싶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아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누리는 이 행복과 경험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행복도 원래 제가 누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것이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었죠. 사실 제 아들은 제가 마음으로 품은 자식이고 제 손주 역시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저를 아버지라 부르고 저는 할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감사함을 넘어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피가 물보다 더 진한 것인지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지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고생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제가 태어났던 그 시절에는 전부 못 살았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때는 지금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이 전부 귀했고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던 시절이었죠. 전쟁은 막 끝났지 먹을 것은 없지. 저희 부모님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살림을 꾸려 가정을 일구신 분들이셨어요. 요즘이야 자식 하나 낳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귀하게 키우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결혼했으니 낳는 것이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위로 형을 두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늘 형의 그늘에 가려 부모님의 관심이나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뭐 하나라도 생기면 좋은 것, 귀한 것은 전부 형에게 해주었고 저는 그걸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자라야 했습니다. 형은 집안의 가장이라며 할머니며 부모님이며 전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약할 정도였죠.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없는 살림에도 약지어 먹이고 귀하게 키웠던 형은 장남으로서 나서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밑에 동생들 챙기는 일도 모두 제 몫이었고 아버지 농사일 돕고 허드렛 일 하는 것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늘 형만 아끼셨고 저는 하는 만큼 하면서도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 괜히 섭섭한 티도 내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게 일이 서러울 줄은 누가 알았겠냐마는 그래도 그때는 가족을 위해 형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참는 것이 당연한 제 몫이라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고 원래 내 할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식구 많은 우리 집은 늘 끼니 한번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웠고 저는 20살 이전까지 쌀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흰쌀이 생기면 그건 전부 형의 몫이었지 제 몫은 아니었으니까요. 늘 옥수수나 보리나 섞어 먹던 탓에 한때는 흰쌀밥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인 시절도 있었네요. 형편은 넉넉하지 못한데 식구는 많다 보니 그마저도 아껴 먹고 내 생일날에도 형 먼저 챙기시는 어머니 덕에 저는 늘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구도 작고 깡따구만 늘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런 사정에 공부는 당연한 사치였습니다. 형이야 집안 일으켜야 할 장남이니 약한 몸에 약까지 먹어가며 계속 공부시킬 생각이셨지만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아버지 농사일을 배울 계획이었습니다. 나도 교복 입고 책보 들고 학교 다니고 싶었지만 제가 바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 참에 어머니가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더러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셨죠. 경보가, 너 그 집 가서 아들 할래? 그 집이 아들 집 나가서 죽고 대이일 사람이 없어서 아들로 들일 자식을 찾는다더라. 딱 네 나이쯤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집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물려받을 재산도 있다는데 너 학교 가고 싶다 그랬잖아. 어때? 안 좋겠냐? 공부를 시켜준다는 건 솔깃한 이야기였지만 아무리 미워도 내 식구, 내 가족이 여기 있는데 남의 집 가서 성 바꾸고 남의 아들 노릇한다는 게 참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두고 어딜 가요.
저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집에 있을래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봐야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공부는 형이 하고 나는 농사 배워서 아버지 도와야죠. 됐어요. 얘야, 경보가. 그게 그리 쉽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다. 공부만 시켜준다는 거면 몰라도 자식 없는 그 집 가서 아들 노릇하면 나중에 그 집 재산 다 네가 받을 것인데 이것만 시켜준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일 아니겠냐? 우리가 너한테 뭐 물려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장가 갈 때 돈 한 푼 못 해줄 것인데 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가는 편이 좋지.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고 찬찬히 생각해봐. 제 걱정을 하시는 듯 했지만 결국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가 그 집에 가는 것이었나 봅니다. 입 하나라도 덜 생각이신지 아니면 제가 남의 집 아들 노릇하다가 다른 식구들 도움이라도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어쨌든 내심 제가 그 집에 갔으면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며 저는 차마 안 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결국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밀리듯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 성을 바꾸고 그 집 자식 노릇을 하게 되었지만 생활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가기만 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아들 대접해준다는 말과 달리 그 집에서는 저를 그리 반기지도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 짓는 집에서 일손 도울 아들이 없어서 아쉬웠던 건지 공부는커녕 하루 종일 일만 시키더군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집에 머슴살이 하러 온 것인지 정말 아들 노릇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유산이라도 받을 생각에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을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그 집 아들 노릇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버티긴 했지만 참 서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나이면 나도 철이 들 만큼 든 나이라 생각했는데도 가끔은 지척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자주 들었고 가기 싫다고 버틸 걸 그랬다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에 밥 굶는 일은 없었지만 눈칫밥이 꽁보리밥보다 못하다는 것은 겪어보고서야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로지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그 집에서 눈칫밥 삼키고 힘든 일과를 견뎌냈던 건데 제가 그 집에 아들로 들어간 지 겨우 2년 만에 죽었다던 그 집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식구들을 깨우는 대문 소리에 제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더니 나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웬 부랑자가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는 거짓골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남의 집에 든 강도 취급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나 왔어! 하며 부르는 소리에 안채에서 양부모님이 버선발로 달려 나오셨고 저는 그 꼴을 또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 친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쫓겨나듯 그 집을 나가야 했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친부모에게서도 환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좀 붙어있지. 어쩌자고 여기로 돌아왔대. 그 집에서 필요 없다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공부시켜주고 잘해준다 그러더니 그것도 순 거짓입니다. 나 2년 동안 그 집 소먹이고 농사일하고 그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악물고 버티면 유산이라도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여태 일 한 몫도 안 쳐주고 집에 들어가라 하대요. 어차피 아직 호적 정리도 안 했고 내가 진짜 그 집 자식도 아니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오면 우리는 뭘 어쩌겠냐. 이제 너 지낼 것도 없고 너 먹일 여력도 없는데 아이고 참 돌아버리겠네. 사실 저는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내심 기뻤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가는구나. 마치 지난 2년간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드디어 풀려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부들 나를 잊어버린 건지 나를 두고 어색해하고 나를 객식구 취급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들마저 나를 그리 대하는 걸 보고 서러워진 저는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서울 가서 돈 벌겠다고 말하고 이른 나이에 고생을 자처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18살 나이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후로 서울에서 터를 잡기 위해 별 고생을 다해야 했습니다. 돈도 한 푼 없고 연고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떠돌이 신세이다 보니 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매일 배골고 춥고 서러운 생활을 하며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굳은 일은 마다하지 않고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며 키 작고 마른 몸으로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때 고생하던 이야기를 다 늘어놓자면 한참 될 테니 더하진 않겠지만 돈 아낀다고 공장에서 쪽잠 자고 생판 모르는 남들이랑 여관방 나눠 쓰고 마음 편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 몇 년을 겨우 버텼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깡따구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쥐어 터지면서도 끈질기게 버텨냈고 결국 그 험하다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어느새 저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일하던 곳에서 소개를 받아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밥 벌어 먹고 살 궁리만 하다 보니 연애는커녕 여자랑 말 한마디 나눠본 기억이 없었는데 20대 중반까지 그러고 혼자 있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같이 일하는 지인이 장가라도 가라며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지난 일이니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니 사실 귀여운 구석은 별로 없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내 농담에 웃어줄 줄 알고 커피 뜨거우니 시켜 먹으라며 다정하게 해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평생 부모에게서도 그런 대접 받지 못했던 저는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애정과 관심에 무척이나 행복했고 당장이라도 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몇 달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인연 끊고 지내니 고아나 다름없었고 그 사람은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며 혈혈단신이었습니다. 둘 다 부를 가족도 없고 형편도 비슷한 사정이었던지라 결혼식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장 빌려주는 사진관에 가서 그럴듯하게 사진 한 장 찍고서 결혼이랍시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늘 사랑이 고프고 가족의 정이 고팠던 탓에 남들에게 받지 못하는 애정과 관심을 내 마누라, 내 자식에게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깨볶는 신혼이었고 무척 좋았습니다. 맨날 대충 찬밥 긁어먹던 신세에서 매일 저녁 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천지 차이였었죠. 퇴근길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또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많이 겪고 살았던 탓에 별것 아닌 거에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바라는 것 없이 또 가장 노릇하면서 묵묵히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저 아내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런 아내와 시덥지 않은 얘기 나누며 매달 월급 봉투 가져다 주는 것이 제가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별말 안 해도 웃어주고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던 마누라는 도망간 것인지 신혼 지낸 지 1년도 안 되어서 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찌개도 없어? 당신 장 안 봤어? 오늘 밥상에 먹을 게 너무 없네. 김치 있고 나물 몇 개 있으면 대체 뭘 더 바래? 아니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요즘 너무 부실하니까 그렇지. 계란이라도 좀 부치든가. 그러지 이게 뭐야? 그런 게 먹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는 주제에 지금 계란 내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당신 요즘 정말 왜 그래? 내가 뭐 화를 냈어? 신경질을 부렸어? 남편이 살림하는 마누라한테 반찬 얘기도 못 꺼내? 못 꺼내. 그런 소리 꺼내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든가.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꺼내? 누가 들으면 내가 땡전 한 푼 못 버는 줄 알고 오해하겠네.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 돈이면 둘이 먹고도 살고도 충분히 남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대충 먹고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좁아터진 집에서 평생 살고 이런 데서 자식 키우려고? 당신이 결혼해서 가장 노릇을 하고 싶으면 더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저축도 하고 있잖아. 여기 몇 년이나 살았다고 벌써 불평을 하고 그래. 나는 뭐 가지고 온 것 없어서 불평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시집 오면서 당신이 나한테 뭐 하나라도 해줬어? 부릴 사람 없다고 결혼식도 안 하고 남들은 결혼바지 좋은 거 같은데 난 어디 갖다 팔지도 못하는 거 하나 해줘놓고 당신이 나 입으라고 옷이라도 사줬어. 보석이라도 둘러줬어. 언제는 호갱시켜주겠다 그러더니 이게 사람 사는 꼬라지야? 아이고 그래 알았어. 돈 많이 못 벌어온 내가 죄인이다 죄인.
내가 미안하다 그래.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삶이 얼마나 많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였지만 그래도 저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매일 돈을 더 벌어오라며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내에게 시달리던 사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째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아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기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드디어 우리 뜻을 들어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는 아이 때문이라도 저와 다시 잘 지내려 노력하는 듯 했죠. 덕분에 저도 더 이상 잔소리에 시달리지 않았고 곧 태어날 아이와 아내를 위해 뭐든지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일은 결혼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닮은 분신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는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온갖 기대를 다하고 있었죠. 산통을 하며 분만실로 들어간 아이와 아내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아이를 품에 안겨주는데 시뻘건 애를 보며 이 애가 내 자식이라니 얼마나 벅차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혈액형을 들은 순간 저는 한순간에 모든 희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길게 배우진 못했다고는 하지만 공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것도 많았고 학창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었어요. 학교 다닐 적에 혈액형에 대해서 배운 것을 떠올리면 아이의 혈액형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두 사람 다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으니 우리 부부의 혈액형이 잘못되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A형이고 나는 O형이잖아. 근데 우리 애가 왜 AB형이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애 혈액형이 뭐 어쨌다고. 당신이랑 나랑 사이에서는 아이가 AB형일 수가 없지.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아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가방끈도 짧고 책 읽는 건 아주 싫어했으니 그 시절의 혈액형이니 뭐 그런 건 잘 모른다 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이 애 내 자식 맞아? 뭐? 아니 당신은 하다하다 방금 애 낳은 마누라한테 그런 모함을 해? 내가 그럼 어디 밖에서 자식을 만들어 오기라도 했다는 거야? 세상에, 동네 사람들 이 남자 좀 보세요. 10달 품어서 개고생하면서 아들 낳아줬더니 낳자마자 남의 자식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놈의 피가 뭐 어쨌다는 건데. 아내는 처음에는 끝까지 잡아떼더군요. 그냥 우기면 내가 검사해보자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며 저를 괜히 마누라 의심하는 냉혈한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차라리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내 가정을 꾸리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설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까지 나와서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결국 검사까지 하고 나서야 더 우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제게 솔직한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당신 정말 나를 두고 바람을 핀 거야? 대체 언제부터? 대체 누구랑?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그냥 잠깐 실수했던 건데 설마 남의 자식일 줄은 몰랐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도 할 거야? 우리 그러지 말자. 애가 싫으면 보낼게. 우리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 나 당신이랑 평생 살고 싶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살게. 여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심지어 아내가 바람핀 인간은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한 동네 살며 이웃사촌하던 쌀가게 사장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형 동생하며 알고 지내던 사람이랑 그랬다는 것을 듣고는 저도 제정신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찾아가 뒤집어 엎고 아내와 한바탕 하며 결국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인간 다 간통죄로 잡아놓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산 정 때문에 그런지 이제 막 아이 낳고 누워있는 그 여자를 차마 감옥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진 한 장 찍고 간단하게 했는데 이혼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참 머리 아픈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평생 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혼을 하게 되며 저는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날 대로 났고 마누라랑 정부치고 살던 그곳에 하루라도 더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 순간 하필이면 잊고 지냈던 내 가족 생각이 참 절실했습니다. 18살에 상처받고 집 떠나온 뒤로 10수년간 연락 없이 지내왔는데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이혼하고 나니 하나뿐인 가족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내 발로 집 나간 주제에 이제 와서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고민하던 차에 신기하게도 고향에서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들려온 소식에 저는 수십 년 쌓아온 서러움을 다 잊고 반가운 마음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그동안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집 소식은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살았는데 마침 부모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얘기에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임을 가득 안고 10수년 만에 찾아간 고향집에 찾아간 저는 평생 받지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이제 찾아왔냐며 욕을 하셔도 불효자로서 할 말이 없다 생각했는데 생일상보다도 거한 상차림에 온 가족이 둘러모여 저를 기다리는 것을 보니 그래도 내 가족이구나 싶어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경복이 네가 이제야 집에 돌아오는구나. 네가 그때 그렇게 떠나버리고 우리가 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모른다.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우리 보고 싶지도 않았냐?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반겨주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뵈었을 텐데 제가 이 집 식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철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네 마음을 모르겠니? 얼마나 고생 많고 마음이 상했으면 부모 용지도 뒤로하고 떠났을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 아니에요. 다 옛날 일이고 저도 다 잊었어요. 이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어? 돈 벌겠다고 서울 가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처자식은 있고? 결혼도 했었는데 제 팔자가 뒤숭숭한지 얼마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그냥 혼자 지내요. 아이고 그래? 그럼 차라리 더 다행이네. 안 그래도 딸린 가족 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 했더니 경보가 네 형이 많이 아프다. 지금 콩팥이 필요해.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맞는 사람 없고 이식 기다리다가는 죽는단다. 경복이 네가 형 좀 도와줘라.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환영하고 나를 그리워 만든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불러서 나더러 콩팥을 내놓으라고요? 수술이 그리 힘든 건 아니란다. 검사만 받으면 당장도 할 수 있지. 너는 원래 건강 체질이잖냐. 너는 하나 없어도 살지만 형은 그거 없으면 죽어. 우리 장남이 병으로 가버리면 우리 집안 어떻게 하냐. 가족끼리 힘을 합쳐야지, 안 그러냐? 부모님은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고 계셨고 옆에 계셨던 형은 별말 없이 멀뚱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형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이고 늘 좋고 귀한 것은 형 몫이었죠.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은 세월이 지긋지긋해서 천륜을 끊었던 것인데 제가 그 사이 그걸 잊어버리고 제 발로 찾아왔네요. 그제서야 후회가 든 저는 밥상을 걷어차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장남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화내낼 기운도 없더군요. 경보가 애미가 빈다. 제발 형 좀 살려줘라, 어? 그거 떼주면 나는 멀쩡히 사나? 나도 개고생하면서 아픈 거 다 참아내고 여태 버틴 건데 내가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혼했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하면서 그놈의 장남 그렇게 쓸모도 없는 나는 사라져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마세요. 가족들에게 치가 떨린 저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후로 쭉 혼자 지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재혼을 하면 좋았겠지만 제 사정 때문에 그럴 생각도 하지 못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불임이더군요. 그제서야 전처랑 있던 일도 생각이 들고 그렇게 헤어진 게 서로에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불임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저는 재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엄한 여자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도 없었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주제에 내가 가족을 바라는 게 욕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저는 혼자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 생각에 그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중에 국밥집을 차렸냐고 하시면 그냥 제 작은 바람이었다고 해야겠네요. 배 고르며 고생하던 그 시절에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니 혼자 사는 내가 대단한 일은 못하더라도 국밥 장사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어주고 마음 넉넉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개똥 철학일지 오지랖일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오지랖을 붙일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가게 일하며 밤늦게 들어가는 일상 중에 언젠가부터 근처에 어린애가 보이더군요. 원래 그 동네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사를 왔던 건지 제가 시장 갔다가 가게 문 여는 시간이면 그 아이가 새벽 아침 이슬 맞으며 시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애가 부지런하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낮이면 학교 가야 할 아이가 교복도 안 입고 낮에도 어디서 일을 하고 있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열 몇 살 되어 보이는 학생이 어찌 나보다 바쁘게 다니는지 아이가 보통 아이처럼은 보이지 않더군요. 매일 길을 돌아다니는 그 아이를 눈여겨보게 된 저는 어느 날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그 아이를 불러 세우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여태 밥을 못 먹은 건지 가게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근처만 빙빙 도는 걸 보았죠. 예, 너 이리 와봐라. 예? 저요? 그래, 너 여기 근처 사는 애 맞지? 새벽에 신문 돌리고 몇 살이야? 16살인데요. 그럼 너 학교 다니는 아이 아니냐? 왜 학교도 안 가고 이러고 있어? 그냥요. 너 밥은 먹었냐? 안 먹었으면 이리 들어와라. 밥 먹자. 아이의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보이기로는 더 어려 보였는데 아마 못 먹고 못 자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두려운지 말도 잘 못하고 쭈뼛대는 아이를 데려다가 따뜻한 국밥을 먹였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은 잘 못하면서 국밥 말아주니 그건 또 잘 먹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그 뜨거운 걸 쉬지도 않고 먹는 걸 보며 문득 제 옛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한테 기댈 줄도 모르고 도움 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굶으며 살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죠. 심지어 그때 내 나이보다도 어린 그 아이를 보니 차마 그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밥을 다 먹기를 기다리고 한참 뒤에 그 아이 사정을 듣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참 딱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가족도 없이 아픈 어머니랑 단 둘이 지낸다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일을 못하시니 아직 학교 다녀야 할 그 아이가 어머니 대신 돈을 벌러 다닐 수밖에 없었죠. 어리다고 일을 잘 시켜주지도 않으니 그냥 이 일 저 일 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벌어 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봤자 자기 엄마 약값 내기도 빠듯하니 자기 끼니 챙길 여유는 없었고 일하는 동안은 그냥 굶다가 저녁 다 되어서 엄마랑 병원밥 나눠 먹는 것이 하루 끼니의 전부라는 겁니다. 아이 엄마는 상황이 많이 안 좋은지 아이가 굶고 다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고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다른 보호자도 없는 탓에 아이 혼자 그 고생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기구한 사연에 저는 주책맞게 그 앞에서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아이한테 돈도 쥐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사실 저도 혼자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남을 도울 만한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니 그 아이 굶지 않게 정도는 해줄 수 있었죠. 너 앞으로 점심때마다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저녁도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내가 뭐 다른 건 못 해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아무 때나 와서 언제든지 밥 달라 그래. 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저 나중에라도 못 갚아드려요. 내가 설마 너한테 뭐 벗겨먹을까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이 힘들어도 밥심으로 사는 건데 배 곪고 다니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 나도 굶은 만큼 굶어봐서 잘 알아서 그러는 거야. 사실 내가 국밥 장사한 것도 너 같은 애들 도와주고 싶어서 차린 거야. 내가 기부 같은 건 못해도 굶는 사람한테 밥은 대접할 수 있으니까. 나 조처가 오는 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 걔도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처음에는 내가 외상값이라도 달라 그럴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절대로 돈 받을 생각 없다는 각서까지 쓰고서 그 아이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이는지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혼내고 달래가며
억지로 밥을 먹였어요. 이놈아, 한참 그래가 그만큼밖에 못 먹어? 내가 네 나이 때는 밥에 3공기씩 먹었어.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너는 줘도 왜 못 먹어? 너 보니까 아직 키도 더 커야 되고 살도 쪄야겠는데 배불러도 좀 더 먹어. 그럼 제가 설거지라도 하고 갈게요. 창석아, 내가 너 부려먹자고 밥 주는 줄 알아? 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 나 정말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너 은혜 갚을 줄은 알아? 학교도 안 나온 놈이. 그나저나 너 학교는 그냥 그대로 안 다닐 생각이냐? 검정고시는 봤어? 아니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아무리 네 사정이 빠듯하다 그래도 졸업장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다. 학교 다닐 시간 없으면 검정고시라도 따놔. 아저씨가 책 사줄게. 그냥 밥만 먹이려 했는데 그 아이를 보다 보면 왜 제가 자꾸 겹쳐 보이는지 말이에요. 나는 형편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 아이는 아니었으면 바랬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여력 없다는 그 아이를 붙잡고 매일 조금씩 공부를 시켜서 검정고시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중학교 졸업장도 따고 얼마 뒤에는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게 되었죠. 애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걸 보니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며 이래저래 챙겼습니다. 그놈 20살 되자마자 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제가 장례까지 곁에서 지켰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엄마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혼자 너무 무서워요. 장수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너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어머니 가시는 길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너도 이제 어른인데 혼자 살아도 살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 되겠냐? 곁에 엄마 때문에 그나마 버틴 건데 이제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네 인생인데 너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아저씨가 있지 않냐?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혼자라며 힘들어하는 아이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그 아이를 옆에서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10년간 그 아이 밥을 먹이며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20살이 넘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고 연애를 하는 것도 전부 지켜봤죠. 그래봤자 저는 그냥 동네 국밥집 아저씨이고 우리 사이는 아무 사이가 아니었지만 저는 10년 사이 그 아이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창석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며 소식이 끊기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이니 어딜 가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나한테 소식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것을 보니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제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아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건지 창석이가 사라진 뒤로 저는 깊은 상실감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여전히 창석이 송식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저는 국밥집 앞으로 회장님 차가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겨운 그 동네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고급 차종에 눈이 희둥그레치더군요. 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차를 타고 우리 국밥집을 찾으신 건지 저는 궁금함에 가게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그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창석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제게 창석이가 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국밥 한 그릇 말아주세요. 창석아, 이게 뭐냐? 이거 네 차야? 예, 자세한 건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들어가서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게 창석이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래전 얼굴도 보지 못했던 창석이의 아버지는 사실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답니다. 그 집에서 창석이 어머니를 반대했고 둘은 결국 헤어지고 창석이 어머니 혼자 힘들게 창석이를 키웠던 것이죠. 창석이 아버지는 창석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죽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대가 끊긴 그 집에서는 나중에서야 창석이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창석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느라 연락을 못 드렸어요. 너무 잘된 일이다. 세상에. 아니 그래도 연락 정도는 해주지. 네가 갑자기 소식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야. 내가 진짜 가족도 아니라서 널 찾을 방법이 없더구나. 죄송해요. 저도 몰랐던 일이라 너무 정신도 없었고 사실 돌아와서 보여드릴 것도 있고 해서요. 저 아저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입양 신청 서류? 이게 뭐냐? 사실 그동안 아저씨가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자식 이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없어 봐서 그런지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불편하고 정말 자식도 아닌데 괜히 폐를 끼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챙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제가 뭐라고 아저씨 아들 노릇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라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저씨, 저 입양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내가 더 해주고 싶은 것을 늘 마다하는 창석이를 보면서 저는 결국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라며 가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는 창석이의 말을 들으니 창석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보다 그 소리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내미는 입양 서류를 보니 뭔가 말하지 못할 감정이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내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의 출산을 보던 그날의 기분과 비슷하더군요. 결국 제게는 아들이 필요했고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기에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저희는 더 지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진짜 부자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뒤로도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창서이가 저를 꼬박꼬박 아버지라 부르는 것 말고는 우리 관계는 이전과 변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한 식구가 되어 감격스럽기만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 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국밥집을 운영하며 배고픈 사람들을 도왔고 창석이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며 몇 년 전에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사실 저야 잘한 것도 없고 후회할 일도 많기에 창석이 같은 아들이 생긴 것이 말도 안 되는 행운이지만 착하고 열심히 살아온 창석이는 그것들을 전부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걸 잘 알기에 제가 옆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네요. 앞으로 우리 부자가 얼마나 더 오래 같이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늙어서 기력이 쇠하는 날까지 저는 제 아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희 부자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